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면 전작과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 인생 최초로 맥스를 구매하는 바람에 완벽히 동일한 모델은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14 프로 때는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를 끝나누게 하지 않았죠. 카메라나 칩셋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을 비교해도 맥스와 비교하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발열, 내구성, 카메라의 색감 이런 것들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먼저 가볍게 디자인과 폼팩터에 대한 이야기, 지금 가장 큰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무게에 대한 이야기까지 시작을 해보죠. 우선 디자인은 보시죠. 뭐가 더 예쁩니까? 구분되시나요? 사실 색감이나 소재, 전면에 베젤이 조금 얇아진 거 이런 부분 빼면은 거의 바뀐 게 없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폰 11 프로부터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2 프로부터는 거의 4년째 동일한 디자인으로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5 프로도 약간은 지겨운 사골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쁘긴 해요. 저도 참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이지만 이제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이긴 해요. 16대는 좀 바뀔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또 소재가 바뀌었죠.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변화가 왔는데 느껴지는 감촉이나 이런 보여지는 고급감 이런 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스틸이 조금 더 반짝반짝하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긴 하지만 티타늄도 충분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실제로 소재가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고 정작 느껴지는 건 무게 차이죠. 진짜 무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차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좀 저는 반대할게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손에 딱 들어보면 지금 이게 206g이고 이게 222g에 가깝거든요. 거의 16g 정도 더 무거운 건데 이 정도 차이면 절대 가벼운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느낌이 비슷해요. 되려 이게 가볍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감량이 됐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무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그립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책상 같은 거 옮길 때, 가구 같은 거 옮길 때 손잡이가 될 만한 제품으로 옮기느냐 손잡이가 없는 제품으로 옮기느냐, 그러니까 손에 딱 잡을 때 느껴지는 딱 걸리는 느낌? 그게 있냐 없냐가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측면에 곡률이 적용되면서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쓸 때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들 때보다 이렇게 들 때 많이 느끼잖아요. 누워서 볼 때. 그때 그립감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무게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도 있고요. 전작보다는 확실히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무게는 무조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무턱대고 맥스 많이 가볍다더라 이러면서 맥스 사시면 저처럼 살짝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폰 쓸 때는 무조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폰 잘 안 쓰잖아요. 보통 이런 두꺼판 보호가 잘 되는 케이스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런 맥스 케이스들은 폰이 크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무겁게 되고요. 그리고 맥스가 이렇게 넓이도 넓잖아요. 얘 씌우면 더 넓어집니다.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요. 저도 지금 한 손으로 쓰기에 약간 버거워요. 제 손이 딱 F10, F11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절대 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작은 손은 아닙니다. 근데 맥스는 좀 버겁긴 해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폰을 쓸지. 근데 또 맥스 요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다음은 뜨거운 논란이죠. 발열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점수 상승은 역대 아이폰 중에서 가장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3나노라고 해서 많이 기대를 했지만 싱글과 멀티 모두 10% 정도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 A15에서 A16으로 변경될 때 이 긱벤치 6 기준으로 15%의 점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더 아쉬운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열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10회차 스로틀링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점수 하락도 꽤 높았고요. 온도도 14%보다 2도씩 계속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최고 온도가 한 45도 정도,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리콜을 해야 된다
뭐 못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점수 하락을 보면 아이폰답지 않은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애플의 설계 문제인지 TSMC의 3나노 공정에 대한 문제인지 그건 중립 기여를 박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3나노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진짜 성능 보고 3나노 기다리신 분들은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계속 강조했던 GPU 성능 같은 경우는 좋아졌어요. 전작 대비 아주 점수는 많이 높아졌고요. 코어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만큼의 성능 향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발열이에요. GPU도 아마 폼팩터가 동일하고 내부 설계도 거의 동일한 이전 폼팩터에 코어 하나를 넣다 보니 발열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온도를 측정해 보면 48도까지 측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본 적이 없는 온도긴 해요. 스마트폰 웬만큼 뜨거워도 한 45도, 뭐 46도 이 정도에서 멈추거든요. 이게 뭐 추후에 펌업을 통해서 보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온도면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실사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해요. 제가 원신을 한번 30분 동안 가동을 해봤거든요. 온도는 41도, 42도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스로틀링이 막 발생하지도 않아요. 물론 뭐 진짜 3시간, 4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시간까지는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도가 높다고 해도 모바일 칩셋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고 가장 좋은 전성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램이 8기가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체감이 됩니다. 전작과 비교하면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앱이 다시 켜지는 리프레쉬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났고요. 조금 고사양 앱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에서 발표한 것처럼 진짜 플스 게임 같은 고사양의 게임을 구동할 때는 8기가의 램이 충분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기대했던 3나노급은 아니었고 발열은 굉장히 뜨겁고 GPU는 좋아졌으나 더 뜨겁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비교인데요. 사실 뭐 디스플레이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전작과 동일한 120Hz의 주사율, 화면 밝기도 2000니트, 색재현율도 동일한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죠. 심지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붙여진 펀치홀 디스플레이까지 동일한 크기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베젤이 조금 더 얇아졌다 이 정도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지금 14 프로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배터리 성능이 9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녀석을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얘 자체만 봤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꽤 해봤는데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맥스를 처음 써서 더더욱 그렇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애플의 발표를 보면 뭐 5배 광학줌도 들어가고 3D 촬영도 되고 프로레스 촬영을 외장 저장 장치에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센서 크기며 렌즈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변경이 없는 수준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나마 프로맥스는 5배 광학줌이 들어갔으니 뭐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선 이게 15 프로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게 14 프로인데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5712에 4284가 아이폰 15고요. 이게 같은 설정으로 촬영한 아이폰 14 프로인데 4032 곱하기 3024로 나오죠. 그래서 해상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동일해요. 뭐 조리개 값도 똑같고 뭐 초점 거리도 똑같고 뭐 동일하게 촬영을 했죠. 요거 구분 가능하신 분 있나요? 뭐 색감이 다르다고도 하던데 저는 크게 느낄 수 없더라고요. 이런 하늘 색깔 봐도 뭐 누렇띵띵하게 나오진 않죠. 빨간색도 거의 똑같이 표현하고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좀 해보면 해상도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선회도가 높긴 해요.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조금 더 선회도 좋게 나온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두운 안부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15 프로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이게 해상도랑 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 요 정도 사이즈로만 축소를 해도 둘의 차이를 알기는 어렵죠.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로우 촬영을 하면 차이가 있을까 해서 또 로우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이폰 14 프로고요. 이게 15 프로인데요.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절대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고요. 확대를 한번 해보죠. 자, 14 프로, 15 프로 어떤 게 더 나아 보이나요? 제가 느끼기엔
14 프로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런 디테일 표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얘는 뭔가 좀 뭉개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글씨도 후보정을 통해서 좀 선예도를 높인 것 같고, 얘도 뭐 물론 그렇게 처리를 했겠지만 14 프로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14 프로가 더 디테일하게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의자 같은 데도 티가 나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요. 이제 그나마 차이가 나는 건 손떨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촬영해온 영상들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OIS 2세대가 훨씬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게 망원단에서 촬영을 할 때는 차이가 납니다. 특히 뭐 저조도에서는 노출이 조금 더 길게 돼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손떨방이 더 영향을 줘서 더 선명하고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메인 카메라로 촬영된 건데요. 확대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선예도가 좀 떨어지죠. 15 프로는 흔들림도 좋고 선예도도 훨씬 좋습니다. 이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진이 다 그래요. 노이즈도 얘가 좀 더 많죠. 이게 뭐 뉴럴 엔진이 후보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이즈는 조금 더 15 프로 쪽이 잘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5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광학줌과 디지털 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많이 촬영된 게 볼 수 있죠. 반면 15 프로는 그나마 선명하게 촬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조도에서는 15 프로가 확실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밝은 환경에서도 망원단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제가 우려했던 게 세배 줌이 사라진 걸 우려했었잖아요. 이번 15 프로 맥스에서는. 근데 세배 줌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배 줌인데요. 애플이 발표한 것처럼 7개 렌즈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심도 표현을 조금 못할 뿐이지 해상도 자체가 뭐 1200만 화소 수준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77mm 화각까지는 크게 해상도가 깨지고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5배 광학줌도 확실히 좋고, 그래서 정리해서 카메라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전작 대비 손떨방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분들 체감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 후보정 능력이 좋아진 건지 뭐 자체 노이즈를 제거하는 능력이 좋아진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노이즈도 15 프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거와 달리 2배 줌, 3배 줌까지는 디지털 줌으로 되지만 충분히 이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 없을 정도로 활용 가능한 화질로 촬영이 된다. 그래서 7개의 렌즈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 프로맥스의 가장 큰 장점이 맞습니다. 애플의 발표가 맞았고요. 근데 확대를 안 한다, 혹은 뭐 3배 줌까지만 써도 된다, 이런 분들은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밝은 환경에서는 똑같은 수준이고 로우 촬영에서도 똑같고 모든 부분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고스트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럴 거면 애플이 왜 발표를 했나 싶을 정도로 개선된 건 없었고요. 여전히 플레어가 존재를 해요. 뭐 되려 저는 15가 조금 더 심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 외에 이제 뭐 달라진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느끼는 가장 편의성에서 좋아진 부분은 USB-C 타입으로 바뀐 게 좋았습니다. 외장 모니터나 아니면 마이크 같은 거 연결해서 앱으로 바로 켜서 녹음하면 되고, USB-C 타입의 생태계에 들어왔다는 거, 그런 게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특히 이 칩셋이 3나노에 제대로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아쉬운 것 같고요. 그나마 진짜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은 무게가 많이 개선됐다는 거, 그리고 USB-C 타입 때문에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 그 부분 말고는 없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별로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막 2-3시간 늘어난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막 엄청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번 15 프로는 아쉬운 게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래도 애플의 후조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번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애플은 잘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칩셋의 발열 이런 것들도 잡아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립받고, 저는 뭐 그냥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써봤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길게 사용해보고 롱텀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